토트넘 팬들한테는 희소식, 아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적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바니케 영입 합의가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라이브에서 말하는 동안 다들 바네케와 토날리의 금액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있거든요. 저도 비싸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비싼 게 문제입니까? 지금 토트넘이 돈 아끼는 게 좋은 행위입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에게 비다는 금액, 전 전혀 신경 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 선수들을 데려올 수 있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번 토날리와 바네케를 영입하는 게 과연 정당한가 옳은가, 그 가격대는 괜찮은가 한번 제 생각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이미 미래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래만 봤어요. 너무 미래지향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젠 그게 아니죠. 그럴 필요가 있나요? 데제르비가 왔습니다. 데제르비는 유럽 내에서 S급으로 평가받는 감독이에요. 절대 데제르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전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칼럼이라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데제르비는 거의 모든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빌드업과 관련돼서 가장 창의적으로 지금 모든 감독들의 뭔가 교보제로 쓰일 수 있는 감독 중 하나가 이 데제르비입니다. 데제르비 감독이 토트넘을 맡아가지고 영입 권한을 전체 받았기 때문에 선수들을 데려오는데 초점을 둬야지 얼마에 데려왔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난 2시즌간 토트넘은 17위를 반복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유로파 우승이 있었습니다만 전혀 상관없죠. 유로파 우승해가지고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간 거 관련해서 좋은 기억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바닥을 허덕였기 때문에 이제는 이 팀을 구하기 위한 데제르비를 택하고 고연봉 주고, 그리고 영입 권한을 강하게 주면서 극한으로 챙겨주면서 데제르비의 마음을 설득시켰습니다. 원래는 쉴 거였는데 데려온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데제르비는 언제나 영입 권한을 원했습니다. 세리에서 있을 때 말고 우선 프리미어리그, 그 다음에 마르세유까지 간 그 배경들을 보게 되면은 브라이튼에서는 선수들을 판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데제르비가 계속 선수들을 지킬 수는 없었어요. 어차피 브라이튼과 데제르비 그 둘의 관계는 어느 정도 이어가다가 헤어질 관계였습니다. 서로 성장을 위해서 쓰는 거죠. 데제르비는 감독 커리어를 쌓고 브라이튼은 팀 체급을 올리고, 그리고 데제르비 밑에서 선수들이 성장해가지고 그 선수들을 판매해가지고 돈을 버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브라이튼에서는 23, 24 시즌을 끝으로 떠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마르세유 감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원하는 선수들 몇몇 데려온 건 맞아요. 하지만 마르세유가 그렇게까지 재정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빅딜을 터뜨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약간 꼬이게 되니까 곧바로 팀과 해제해가지고 데제르비는 팀을 나오게 됐죠. 마르세유로 가기 전에 첼시 뭐 여러 구단들하고도 컨택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데제르비가 원했던 것도 영입 권한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영입 권한을 갖고 싶어 하냐. 당연한 얘기입니다. 감독은 본인이 추구하는 게임 모델이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선수들을 써야 효율을 뽑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감독들이 멍청한 게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 사람들은 전술과 관련돼서 시간을 누구보다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시간을 썼는데요. 근데 가끔 보게 되면은 그렇게 유능하다고 평가받던 감독들이 커리어 망가지는 거 많잖아요. 제일 큰 거는 본인이 원하는 선수들을 다 영입할 수 없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단이 돈이 없어, 내가 원하는 선수들 데려오지 못해, 그러면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게임 세팅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성적도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나오지 않겠죠. 하지만 토트넘은 다르다. 데제르비한테 올인을 했다. 그리고 데제르비는 자신을 믿어준 토트넘에게 올인을 했다. 서로 올인과 올인을 했습니다. 어쩌면은 서로를 믿는 가장 이상적인 만남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토트넘 이제 돈 쓸 때 됐잖아요. 돈 쓸 거면은 영입 권한 원하고 게임 모델 확실하게 있고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야망 있는 감독이 돈 쓰는 게 낫지 않습니까? 돈도 제대로 쓸 생각 없는 인물한테 돈 줘봤자 이상한 데 씁니다. 근데 데제르비는 자기가 추구하는 축구가 뭔지 잘 알고 있고 이거를 빨리 전 세계에 자기가 원하는 선수들, 고퀄리티 선수들 다 채워가지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그거 한 번만 보여주잖아요. 그때부터는 빅클럽 다 뚫리는 거예요. 이미 증명됐거든요. S급 선수들 토대로 좋은 성적을 내는 거, 그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선수단 통솔과 그 선수단을 이해시키는 전술 설명, 그 능력들, 커뮤니케이션, 데제르비한테 있어서는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보고요. 토트넘한테도 가장 좋은 상황이다. 그러면은 토날리
바네케 왜 그렇게 크게 비드하고 달려들고 있는가? 데제르비의 후방 빌드업, 포메이션 세팅부터 보시면 됩니다. 경기 장면을 보기 전에 데제르비 볼은 언제나 센터백 그리고 이제 더블 피봇 8번 그리고 6번 그리고 키퍼까지 1차적으로 빌드업 조합부터 만집니다. 이 조합을 만지지 않고서 데제르비는 축구를 할 생각이 없어요. 지난 시즌 말 토트넘 잔류 경쟁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급하기 때문에 선수들 특성만 살려가지고 어떻게든 승점을 따는 거지, 자기가 원하는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센터백, 중앙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 그리고 골키퍼까지 후방 빌드업의 이 토대가 깔끔해야 됩니다. 22-23 시즌 브라이튼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파스칼 그로스 그리고 카이세도 그리고 뒤에 센터백 조합은 콜일과 덩크였고요. 23-24 시즌 브라이튼을 보게 되면은 길모, 테크니컬한 선수 그리고 그로스, 다우드, 그다음에 덩크, 바네케 이렇게 썼습니다. 볼 잘 다루죠. 롱볼 줄 수 있는 선수들이죠. 하프턴 좋은 미드필더죠. 그 조합들을 써야 돼요. 그게 좋지가 않으면은 데제르비가 요구하는 거를 다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패스 감각 좋은 미드필더에다가 센터백을 당연히 선호를 하고요. 특히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면은 하프턴 좋은 유형의 미드필더가 한 명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위에서도 카이세도가 있죠. 그리고 밑에서 길모어가 있죠. 이런 테크니컬한 타입들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은 답답해요. 왜냐면은 압박을 의도적으로 받는 감독인데 압박을 받았을 때 탈압박을 잘해야죠. 개인 기량으로. 그 테크니컬한 선수들이 있어야만 데제르비 볼은 살아남을 수 있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한 스푼 더 이쁘게 가면은 골키퍼의 패스 능력도 매우 중요하다. 왜냐? 데제르비는 골키퍼를 센터백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볼을 저비하는 상황에서 골키퍼는 필드 플레이어로 인식이 바로 됩니다. 그러면서 센터백으로 분류가 됩니다. 빌드업 구조로 보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4-2-2-3입니다. 현재 이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풀백을 극단적으로 높이고 미드필더가 우측을 채우고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상관이 없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집중해야 되는 거는 우선 골키퍼를 센터백과 동라인에 뒀다는 겁니다. 후방에 4명의 자원 사이에 골키퍼가 들어갔다는 점, 이거를 생각하게 되면은 볼 플레잉이 안 되는 골키퍼 토트넘에서 살아남을 수 없겠죠. 현재 골키퍼 관련돼서는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트래포드 들어갈 수 있겠죠. 킨스키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앞쪽에 있는 미드필더 조합. 페널티 박스 안에서 압박을 받게끔 계속 유도를 하거든요. 의도적으로 압박을 받은 다음에 그걸 탈출하면서 공간을 활용하는 감독이라서 결국에는 이렇게 맨마킹이 타이트하게 붙는 거, 이거 다 감안하고 하는 겁니다. 감안하고 하는 거예요. 패턴 플레이를 통해서 특정 서드맨이 그 공간을 탈출할 수 있게끔 만들기도 하고, 그냥 볼이 오더라도 이 미드필더가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 이런 것들을 강요하기 때문에 턴 동작이 좋지 않다.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줘야 됩니다. 둘 다 안 좋다?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바네케는 핵심 중 핵심으로 분류될 겁니다. 빌드업의 핵심 자원. 왼쪽에 반더벤을 고정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바네케 기준으로 볼을 빼려고 하겠죠. 바네케는 계속 조금 더 넓게 서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반더벤이 있다? 그럼 골키퍼도 볼 플레잉에 조금 더 능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하나 생각하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반더벤도 좋지만은 사실 세네시가 정말 좋아요. 길게 사이 공간으로 패스를 넣을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 이라올라의 핵심 중 하나가 세네시였습니다. 하위선이 나간 다음에 그 자리를 완벽하게 또 충족시켰기 때문에 본머스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죠. 그래서 바네케랑 세넷이 핵심 중 핵심으로 분류될 것이다. 그리고 아직 토트넘은 기술적인 미드필더 숫자가 극히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토날리를 채우면은 완전 베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더 필요하긴 해요, 제 눈에는. 근데 그렇지만 재밌는 것들은 그레이하고 베리발, 시몬스까지 어느 정도 턴 동작은 다 좋은 선수들이에요. 시몬스는 물론 10번 미드필더이긴 합니다만은 그레이랑 베리발은 8번 자리, 6번 자리, 특히나 그레이는 6번 자리를 아예 들어갈 수 있는 타입이라서 만약에 데제르비가 봤을 때 괜찮다, 내가 더 성장시킬 수 있겠다 하면은 토날리 데려오고 그레이 박아버릴 수도 있어요. 진짜로. 벤탄쿠르, 메가그사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차피 팔리냐도 안 치겠다, 그리고 벤탄쿠르도 두겠다 하면은 미드 뎁스는 그렇게까지 나빠지진 않습니다. 토날리만 들어오면은 옆에 파트너로 어떤 선수들이 들어오든지 간에 납득이 돼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데제르비가 토날리 영입 성공시킨다, 성사시킨다 하면은 어메이징 토트넘이라고 봅니다. 기본 세팅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포메이션은 다들 비슷하게 갑니다. 상대가 백5로 내려가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전방에 5명의 자원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1대1로 맞추고 특정 공간에서는 2대1 구도를 계속 만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3-2 구조,
그다음에 5명을 가는데 좌우 측면 폭들은 풀백들이 채우거나 윙이 채우게 됩니다. 데제르비는 풀백도 그냥 측면 폭에다 갖다 넣어도 되고 윙도 상관없는 걸로 알아요. 저 자리들은 딱히 상관이 없고 계속해서 이 중앙 5명 조합을 봐야 됩니다. 라이트백 아니면 레프트백 1명을 센터백으로 쓰면서 미드필더 2명을 고정시켰는지 아니면 미드필더 3명을 고정시켰는지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레프트백, 라이트백들을 양쪽 측면 폭으로 담당하게 두고 안쪽으로 좁혀진 거를 라이트 윙, 레프트 윙 그 다음에 스트라이커 중앙 이렇게 세팅해도 됩니다. 미드필더 이렇게 세팅해도 되고요. 선수들 특성 조합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토트넘의 방향성을 봤을 때는 사비뉴를 영입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사비뉴가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에는 측면에다가 박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라이트 윙, 레프트 윙이 양쪽 측면 폭을 담당하게 되면은 풀백을 하프 스페이스로 집어넣을지 아니면은 후방에 한 명을 쓸지 이런 밸런스를 봐야 됩니다. 로버트슨을 데려온 이유가 조금은 재밌는 것 같아요. 로버트슨은 왼쪽 센터백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로보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변형 백스리 구성하고 이쪽에는 이제 미드필더가 세우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구조로 보게 되면은 여기가 바네케, 중앙에 세네시, 여기가 로보 이렇게 구조도 되겠죠. 레프트백이지만 센터백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합들을 계속 보면 돼요. 로버트슨을 안고 있고 직선적인 레프트백을 동시에 갖게 되면은 데제르비한테도 그 다양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체크하면 좋습니다. 조금 더 빡세게 가면은 이렇게 형태가 나옵니다. 최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많은 팀들이 3-1-6으로 계속 가요. 이것도 간단합니다. 상대가 계속 내려앉으니까 상대가 백5를 넘어서 이제 백6까지도 막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숫자를 높이는 것밖에 없어요. 공격하는 그 볼이 도는 공간에서 대등하게 있든 아니면 숫자가 더 많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라인 사이사이에 선수들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상대랑 싸우면 되죠. 그러면 최후방에는 숫자가 좀 적어지니까 볼 플레잉을 정말 잘해야 되고 볼을 뺏겨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센터백들의 볼 키핑 능력, 볼 배감 능력,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의 탈압박 능력 이런 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토트넘도 이런 방식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누가 들어올 것이냐 하면은 토날리는 괜찮죠. 토날리는 어차피 8번, 6번 오가면서 다 소화할 수 있으니까 때에 따라 미드필더가 최전방에 공격 자원으로 분류되면서 한 명이 내려와서 가운데를 통제한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레프트백하고 뭐 센터백 조합 아니면은 뭐 라이트백하고 센터백 조합 그런 식으로 수비적인 3명을 두고 가운데 미드필더를 둔다. 이처럼 데제르비가 추구하는 포메이션을 꺼내 들려면은 결국 다재다능한 6-8번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장을 되게 넓게 씁니다. 넓게 쓰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 선수들 간격에 대한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볼을 뺏겼을 때 역압박을 제대로 못 하거든요. 그래서 공격하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패턴 플레이를 기반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식의 감독들이 다 분류가 되어 있어요. 경기장을 넓게 쓰는데 패턴 플레이가 엉망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바로 포스테코글루 되는 겁니다. 포스테코글루는 경기장을 극단적으로 넓혀놨어요. 공격만 봤을 때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나쁜 감독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 보면서 쌍욕 박았죠. 왜? 간격이 엄청 벌어지게 되면서 탈취당했을 때 역압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대 축구는 공격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볼을 뺏겼을 때 역압박에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은 후방에 있는 레스트 디펜스 남아있는 수비 자원들이 이걸 통제할 수 있는가 그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됩니다. 상위권 레벨로 갈수록 역압박의 의존도가 높진 않습니다. 역압박의 중요도는 올라가지만 역압박에만 의존하게 되면은 그게 압박이 풀렸을 때 치명적인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잘 갖춰야 돼요. 그래서 경기장을 넓게 쓰는 감독 들의 경우에는 볼 키핑, 패스 능력이 대단히 선수들한테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 다음에 역압박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면 이제 바네케 6천만 파운드, 토날리 1억 파운드 이거 정당하냐? 바네케가 지금 5,200만 파운드로 거래가 된다고 하잖아요. 뭐 옵션 안 붙고 뭐 기본 금액으로 끝낸다고 하는데 5,200만 파운드도 솔직히 호구 잡힌 건 맞아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봐요. 선수가 지금 토트넘에 합류하고 싶다 하면은 이게 정말 문제입니까? 냉정하게 봅시다. 진짜요? 토트넘 챔피언스리그 못 나가요. 지난 시즌 17위였습니다. 데제르비가 아무리 좋은 감독이라고 하더라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바네케 챔피언스리그 나가는 팀으로 가려고 했어요. 리버풀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르네 슬롯이 잘리게 되면서 바네케는 데려올 가능성이 아예 사라져버렸죠. 토날리 챔피언스리그에서 뛰고 싶어 해요. 근데 데제르비 밑에서 뛰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토트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돈 깎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 선수들 챔피언스리그 나가고 싶어 했는데 챔피언스리그 티켓 없는 팀으로 오려고 합니다. 돈 줘야죠. 두 선수 모두 데제르비 프로젝트를 원합니다. 아니 이런 충신들이 오고 있는데 이거를 돈 따질 겁니까? 그 마음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전 절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봐요. 단기간에는 잡을 수 있어요. 돈으로 충성심을 약간 얻을 수는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근데 그 돈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레퍼토리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샀습니다. 의리. 돈으로 어떤 힘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돈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팽당하죠. 근데 신기하게도 돈이 아닌 어떠한 이유로 가치관, 철학, 그냥 신이 그거 하나로 뭉치게 되잖아요. 돈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프로젝트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충성심을 가지고 뭔가 함께하는 것 자체의 만족감을 느낍니다. 지금 바네케랑 토날리는 돈 아니에요. 챔피언스리가 아니에요. 데제르비 밑에서의 프로젝트입니다. 물론 런던 거주도 있기 때문에 토날리는 뉴캐슬에서 런던 가고 싶어 할 겁니다. 뉴캐슬이 영국으로 했을 때 우측 상단에 박혀 있거든요. 해안가 쪽에 있는 걸로 알고 굉장히 뭐 할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런던을 더 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데제르비가 있다니까요. 얘기 다르죠. 토날리가 토트넘에 가게 되면은 엔진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토날리가 완전히 홀딩으로만 빠지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기동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콧, 바디 이런 선수들을 두고 얘기했을 때 기동력이 있는 선수들을 홀딩으로 박아놓은 다음에 쓸 필요가 없죠. 토날리는 완전히 8번 타입으로 가게 될 겁니다. 더블 피봇을 구성하게 되면은 당연히 6, 8번을 혼용할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토날리는 오프 더블 움직임도 굉장히 좋고 슈팅, 볼 백업, 인터셉트, 역압박, 측면 움직임 다 좋습니다. 엘리엇 앤더슨에게 가려져서 그렇지 토날리는 S급 티어의 선수예요. 모든 팀들이 노려볼 만한 선수인데 금액이 문제겠죠. 앞으로 토날리도 토트넘과 합의를 하게 되면서 높은 금액을 요구하게 될 텐데 개인적으로 저는 토날리한테 1억 파운드 토트넘에 비드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고 봐요. 토날리 같은 선수들 얻어갈 수가 없어요. 냉정하게 말해서는 S급의 선수예요. S급의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나가지 않은데 들어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엔진 역할이 한 명 필요한 상황에서 저는 가장 좋은 선수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토트넘의 나머지 미드필더들은 토날리가 할 수 있는 거 소화할 수가 없어요. 사르? 진짜 소화할 수 있어요? 비수마?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이걸 소화할 수 있는 선수 자체가 없어요. 바네케는 영입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선수는 토날리죠. 가장 뜨거운 선수고 이탈리아가 월드컵에 진출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토날리 뜨거운 선수가 될 겁니다. 이 가격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게 되겠죠. 1억 파운드 기준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진짜 거품인 걸까? 아마 대부분이 거품이라고 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생각보다 거품이 아니다. 적정가라고 많이 말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도 1억 파운드는 비드해야 된다고 봅니다. 8천만 파운드가 원래 적정가라고 보는데 요즘 시세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냥 시가예요. 시가. 오늘 8천만 아니 내일 9천만 아니 1억 파운드. 지 맘대로입니다. 엘리엇 앤더슨이 1억 3천만 파운드로 거래가 되잖아요. 그럼 PL 레코드는 깨져버린 거고 그러면은 엘리엇 앤더슨 기준으로 마이너스가 앞으로 남은 선수들의 몸값이에요. 1억 3천만 파운드로 깎이는 겁니다. 그 기준으로부터. 만약에 중간에 마테우스 페르난데스가 한 8천만 아니 8,500만 파운드 이런 거래 하나 성사되잖아요. 지읒된 거 맞습니다. 그러면은 위아래로 상한가랑 하한가가 정해져 버립니다. 지금은 하한가까지는 없거든요. 상한가가 엘리엇 앤더슨으로 잡힐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지. 하한가가 굉장히 높게 잡히는 순간부터는 토날리 거래하는 거 야 진짜 개빡셉니다. 막 1억 1천 1억 2천만 파운드 소리 나올 수도 있어요. 데제르비가 근데 너무 원한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거래하려고 할 거거든요. 뉴캐슬 입장에서도 토날리는 이미 나오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는 팔 거라고는 보는데 싼 가격은 안 될 겁니다.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1억 파운드 거래될 거라고 봅니다. 토날리는 지금 프리미어리그 최적화된 8번 유형 맞고요. 8번, 6번 유형, 경합, 볼백업, 득점, 침투, 오프더블 움직임까지 모두 가능한 완성형 8번입니다. 데제르비는 또 공간 창출의 신이거든요. 데제르비가 원하는 거는 적극적인 미끼 움직임이 가능한 그 이해도를 갖고 있는 8번 유형의 미드필더입니다. 미드필더가 이 이해도를 갖고 있지 않으면 힘들어요. 계속 더미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야 돼요. 앞서 말한 대로 1차 움직임을 하고 2차 움직임을 통해서 공간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이런 움직임을 이해하고 있는 선수 중에 하나도 토날리입니다. 구조 안에서 서드맨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감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이해도를 다 갖춘 레프트백, 미드필더, 윙어, 공격수 써야 됩니다. 토날리야말로 데제르비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돈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까? 토트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네케는 최상의 볼플레잉 센터백입니다. 완전 초엘리트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물론 이런 경합이라든가 스피드적인 부분, 공간 커버 부분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엘리트 구단들
그렇게까지 또 필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센터백이 빠른 거 좋죠. 빠르고 볼 플레잉 좀 좋죠. 근데 바네케 옆에 파트너가 좋으면 됩니다. 어차피 데제르비가 지금 당장 토트넘을 리그 우승팀으로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챔피언스 리그 진입팀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모든 각도로 볼을 전진시키고 볼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볼 플레잉 센터백이 필요합니다. 그 관점에서 바네케는 제가 보기에는 현 매물 중에는 최상입니다. 최상이. 그냥 그 돈 아깝다. 그걸로만 봤을 때는 1년 남았는데 5,200만 파운드는 조금 비싸긴 하죠. 사실 게이랑 바네케 하게 되면 전 게이가 티어 높거든요. 한 티어. 게이가 이런 금액은 아니었으니까. 리버풀이랑 성사 될 뻔했을 때에도 그 금액이 아니었고 맨시티 갈 때도 5,200만 파운드 아니죠. 하지만 그딴 거 생각하지 마라. 데제르비가 원한다? 가격 상관없이 사줘라. 데제르비가 선수 재계약을 원한다? 재계약해줘라. 강등 구했잖아. 1년은 까방권 줘야죠. 그리고 권한 줬으면은 축구 게임 모델 원하는 대로 해줘야죠. 유망주를 보내고 직전감을 데려와가지고 좀 배합하는 거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지금 토트넘은 유망주를 키우면서 직전감까지 다 데리고 성과 낼 수 없어요. 아직 그 라인에 진입한 구단은 아닙니다. 성적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잠시 눈을 가렸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성적 내는 거에만 집중하자. 그러면은 어차피 유망주들이 와요. 데제르비 밑에서 몇몇 선수들 성장하고 좋은 성과 내면은 유망주들이 알아서 따라옵니다. 데제르비 밑에서 뛰고 싶어가지고. 부슈코비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토트넘은 그냥 성적에만 집중하는 게, 단기적인 성적에만 집중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제르비 옆에 토날리랑 이거 바네케 오면 이거 얼마나 기깔납니까? 아무리 전술적인 역량이 좋다 하더라도 매니지먼트 그리고 보드진하고 다툼이 많으면은 선임 안 시키거든요. 요즘은 감독의 권한이 더 떨어지고 있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데제르비는 영입 권한 절대적인 것까지 갖게 됐다. 강등 위기도 경험한 토트넘, 이제는 진짜다. 토트넘은 데제르비를 믿고 데제르비는 자신을 믿고 원하는 방향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데제르비의 코칭 능력은 유럽 최상위 S급 맞습니다. 동라인 때 두게 되면은 지금 PLN에서도 과르디올라가 나간 시점에서 데제르비가 꿀릴 감독 하나도 없습니다. 보드진하고 싸우지 말고 선수들을 보강해가지고 볼 없는 상황에서의 아웃 오브 포지션 상황에서의 역량만 보여주면 됩니다. 득점 만드는 능력, 공격 찬스 만드는 능력, 그걸로 데제르비를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이 원하는 선수로 전체 구성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구단에 가본 적이 없고, 그리고 성과를 내더라도 영입 권한을 강하게 주지 않는 구단에 있었기 때문에 데제르비는 지금 정말 기쁠 거예요. 토날리와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꽤나 서로 찐하게 나오고 있고, 바네켄 데려왔고요. 그리고 사비뉴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 명만 딱 데려오게 되면은 미드필더, 센터백, 레프팅, 라이팅 완벽합니다. 토트넘 팬들은 저는 크게 기대해도 된다고 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데제르비 초반에 야 이 축구 맞아? 실점 왜 이렇게 많아? 의심하지 마십시오. 선수단 구성만 딱 봤을 때 괜찮다? 그거는 이제 코칭이 들어가면서 선수들이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한 거지 충분히 재밌는 축구를 하게 될 겁니다. 토날리 딜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